네, 방금 소개받은 최재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오늘의 사실 주제인데 그것에 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마트 신인류 시대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 전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부제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업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이 얘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첫 강의를 2014년 7월에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학자들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는 저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저소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노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업한테는 이것보다 열악한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개해드린 대로 미래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실무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기술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시장과의 괴리감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분석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성공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먼저 시장을 분석하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취해왔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미래에 진짜 필요한 제품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융합을 사회학, 심리학, 진화론, 예술, 철학 이런 인간 중심의 학문을 하는 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그분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이 똑같은 방법을 시장 분석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즉 기업 관점에서 경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소비자 관점에서 이 시장이 왜 변화했을까를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보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소비의 심리가 변화하는 거고 소비의 심리가 변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진화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것은 이 뇌가 일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알려진 이론이 밈 이론이라고 합니다. 밈 이론에 따르면 밈이 복제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교류를 하고 그 교류를 통해서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그걸 복제해서 자기 생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진화의 산물인 인간한테는 필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변했을 리는 없고 인간은 분명하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서 그런 전체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인간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다보스에서도 언급된 바로 초연결 사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물리적인 의미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의 수가 지구상의 인구를 넘어선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문명에 노출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물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해에 따르면 그 시점이 이미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내가 항상 어느 시점에서나 인터넷에 연결된 그 상황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럼 얼마나 쓴 지 오래됐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2010년이 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2009년에 처음 들어왔고요.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2010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휴대폰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인터넷에 모두 연결된 초연결 사회의 시작은 2010년이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과 6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이 모든 변화에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만드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복제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라는 걸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 뉴스가 중요해.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쭉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복제하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대중의 생각, 대중의 심리, 대중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형성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선택하고 나서 급격하게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데 자기의 자발적 선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종이로 된 신문을 보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2분 계십니다. 3분.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 가구의 신문 구독률이 14.5%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들 대상으로 평생 신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50% 이상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정제되어 있는 정리된 뉴스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방대한 뉴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보는 시대로 바뀐 거죠. 따라서 대중적 생각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별적 선택에 의한 생각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분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쓴 시대에는 무려 평균 30배의 검색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걸 거꾸로 보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정보를 많이 검색하게 되고 뇌는 끊임없이 그 정보를 보는 순간 복제함으로써 뇌의 활동량이 물리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자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 기관의 활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퇴행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뇌는 과거 대비 불과 5년, 6년의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무려 30배의 활동량 증가가 있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체 변화로 따지면 거의 5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될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학자에 따르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이제 포노 사피엔스, 폰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과 6년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인류, 스마트 신인류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시장은 특별한 특성을 갖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 그럴 때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물건에 관한 정보를 받는 순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취득하고자 합니다. 중요할수록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을 하나 구입할 때 저 집 괜찮네 그러고 바로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집값이 오를 건지 어떨 건지 사회적 현상 모든 현상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다 얻은 다음 그걸 구입을 하죠. 이런 패턴은 작은 사소한 물건을 살 때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과거에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건 어떤 브랜드가 좋아. IT는 뭐 자동차는 뭐 이렇게 딱 있고 그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존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불과 6년 동안의 초연결 사회 이후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고 할 만한 거죠. 한번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아마 전화번호 저장된 거는 전부 100개 이상 되실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내비 없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죠. 내비 앱을 쓴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몇 분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고향집 길을 굉장히 잘 알아요. 가는 길 2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갈 때 내비를 키우고 갑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는 길보다 얘가 가르쳐주는 길이 더 빨리 갈 거라는 신뢰감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높다고 은근히 벌써 깊게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소비를 할 때에도 특히 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일수록 무슨 물건을 사야겠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 폰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의존해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검색된 결과를 뭐로 보느냐? 기업의 광고? 아니죠. 또는 어떤 특정 기자가 써준 기사?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올라오면서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그 리뷰를 올리고 그게 다시 한번 검색되면서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즉 시장의 진정한 주인이 소비자 스스로가 된 이런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혁명적 변화는 주인이 바뀌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 SNS에 어떻게 글을 올리냐, 이게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생활과는 좀 다르다고들 하죠. 작년에 중국에서도 젊은 남녀가 SNS로 사진 주고받고 사귀다가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너무 실망해서 이 여자를 때렸다고 부속이 됐었죠. 중국에서 그걸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때렸냐 그랬더니 보내준 사진하고 실물이 너무 달라서 화가 났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나 정직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냐? 시장에 글을 올리는 심리 상태를 알아야 그게 새로운 소비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날것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게 100개 있다 하면 우리 부모님께 보여주는 모습, 가족한테 보여주는 모습,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의 자기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자기 모습 중에서 이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걸로 연출하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소셜 네트워크에도 여실히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걸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또래 분들은 다 점심시간에 한식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비지,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해요. 365일 중에 200끼를 하면 한식을 먹을 텐데요. 그런데 제 또래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그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청국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을까요? 그 청국장의 냄새와 이미지로 나를 연출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와이에서 이런 것들만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된다는 걸 가정할 때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모습만 가려서 올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계속 검색되면서 소비의 패러다임을 결정합니다. 기업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점심 때 뭘 드세요? 그러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이런 게 많으니까 오케이, 올해는 청국장이야. 그리고 엄청난 R&D를 투입해서 청국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막 퍼뜨리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안 봐요. 그리고 청국장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럼 확 퍼뜨려줘야 되는데 청국장 기술을 이건 맛은 되게 있네. 그런데 퍼뜨려 주진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술만 개발하면 시장에서 막 반응을 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확산시키는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확산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스마트 신인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길 바라고요. 또 특징적으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을 막 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할까요? IT가 발달한 미국이나 대한민국일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폰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인류는 완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인구 중에 50%가요. 새롭게 스마트폰을 샀고 그 전에는 인터넷도 몰랐고 휴대폰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가져다준 신세계는 우리처럼 인터넷도 알았고 휴대폰도 10년 써본 사람들이 전화야 통화랑 문자하는 거에다가 카톡 하나 더 들어간 거네. 이렇게 의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의존합니다. 너무나 폭발적인 의존도를 보이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 재미입니다. 여러분, 왜 게임 산업이 되게 확 폭발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냐? 그건 바로 이 스마트폰을 보는 이 행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열에 우리나라에서 9명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둘이 밥 먹으러 가서도 딱 마주 앉아서 앉자마자 이거 봅니다. 그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 이런 것을 볼까? 여러분, 언제 이걸 보려고 할까요? 여기는 사장님들이라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저기 한 분 대답해 주셨네요. 심심할 때 봅니다. 왜 사장님들이 그 정답을 모르실까요? 평생을 심심해 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사실 심심할 때 사람들이 열어봅니다. 대부분 지하철이나 식당이나 그냥 특별히 뭐가 오지 않았는데도 열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는 진화론 하신 분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열어보죠?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심심한 상태에서 이걸 딱 열어서 재미있는 상태가 딱 되면요.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도파민은 의학적으로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막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하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데요. 실제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는 병이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했는데 그래서 늘 재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을 시시각각 열어보는 이유는 그 도파민이 가장 큰 에너지원인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순간 10대고 20대고 30대고 70대고 전부 다 다른 컨텐츠를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군다나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무슨 방송을 열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 컨텐츠를 통해 내가 재미를 얻고 도파민이 충전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노말입니다. 도파민, 재미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의 아빠는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 바쁘고 야근하시느라고 나랑 말도 몇 마디 안 했고, 무뚝뚝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잠만 자는, 그렇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빠였는데, 지금의 아이들한테 그 아빠는 무슨 아빠가 된 거죠? 그냥 단순하게 노잼 아빠가 된 겁니다. 재미없는 아빠. 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뭐 즐거운 거 보고 웹툰 보고 늘 즐거움으로 기준이 차 있는데 재미없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뀝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 새로운 유행어 이런 것 중에 노잼, 꿀잼, 핵노잼, 핵꿀잼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그걸 이끌어낸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건 그걸 선전하는 광고건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타겟하는 마켓, 20대가 좋아하는 것, 30대가 좋아하는 것, 70대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다 이해해야 그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재미는 정말 폭발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30억 스마트폰 유저가 이미 됐고요. 이 중에 50%인 15억이 벌써 소비하기 전에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의존하고 그 다음 소비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함으로써 시장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15억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업을 대신해서 이제 진정한 시장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 강의를 처음 해서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때 초청을 받아서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왔을까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혁명의 한복판에 와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대 교수라 숫자와 팩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정말 소비자가 왕이 되어서 시장을 다 바꿨어? 이걸 숫자로만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이 스마트 신인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이니까 이들 기업들이 세계 1, 2, 3위까지 될 만큼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을 만든 애플,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발표가 됐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13년을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작년에 기네스북 기록을 세웁니다. 시가총액으로. 작년 3분기에 830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하면 1200조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하나 파는 기업이요. 830조, 3분의 1을 넘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불과 10년 만에. 여러분 2004년도 신문기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애플의 경쟁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와 경쟁하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12년 만에 세계 최고, 그것도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제품은 안 만들지만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라는 것으로 스마트폰 OS의 전체 세계 시장 82.5%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엄청 잘 팔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OS 비중으로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글이 얘네들은 뭘 파는 게 없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빈약해. 그래서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작년 말에 세계 2위를 완전히 공고히 하고 올해 드디어 2월 달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비록 3위이지만 올라갑니다. 그때 시가총액 670조. 여러분 근데 황당하게 구글은 뭘 팔죠? 이런 아무것도 안 팝니다.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예요. 여러분 우리 싸이월드도 경험했고 야후도 경험하면서 아무리 회원을 많이 확보해도 광고만으로는 기업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울 수 없고 결국 망한다 하는 교훈을 IT 버블 때 다 얻었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다 뭐죠?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서비스 기반으로 강화된 기업들만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계 1, 2위를 애플과 구글이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스마트폰 제조에서 세계 점유율 제일 높은 갤럭시를 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도 휴대폰 1위, 반도체 1위, TV 1위였는데 세계 9위입니다. 시가총액. 그러다 갤럭시 S를 만들고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3년을 보시면 세계 3위, 시가총액 350조가 됩니다. 결국 2012, 13년에 세계 1, 2, 3위 기업은 애플, 구글, 삼성전자가 차지합니다. 예상한 대로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관점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IT 분야 3대 축을 완성했다. 반도체, TV 및 가전의 스마트폰까지. 그래서 당분간 이 세계 3위의 기조는 유지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갤럭시 S5, S6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시작합니다. 작년 7월 갤럭시 S6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 12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현금이 230조가 증발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증권시장의 20% 날아간 겁니다. 이 냉정하다는 자본이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명확한 건, 팩트로 인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조에서의 영향이 강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분기에 삼성전자에 적자가 있었냐? 아니요. 5조 흑자였습니다. 반도체와 TV는 견조한 1위를 유지했다는 거죠. 무려 5조의 흑자를 냈는데도 스마트폰이 안 좋다 그러니까 230조의 시장이 확 도망간 겁니다. 확실한 건 1, 2, 3위를 다투는 건 알겠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뭘 하는가 전부 스마트폰에 관련돼 있을까 싶어서 제가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1위부터 12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위를 싸우고 있었고요. 저때 시가총액이 4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위하고 6위에 차이나 모바일하고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각각 중국과 미국의 SK텔레콤 같은 회사인데요. 역시 스마트폰을 팔 뿐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어떤 앱을 쓰는지를 아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통신의 플랫폼 회사 2개가 들어있고요. 잘 보니까 구글 밑에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전부 뭐죠? 아무것도 안 팔고 광고만 파는 소위 말해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만 있더라고요. 이런 10개 중에 4개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하면 5개가, 통신회사까지 하면 7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빅데이터 관리해주는 빅데이터 관리회사. 소비자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만 와르르 다 껴있네요. 거기다가 제조업은 스마트폰 메이커인 2회사만 달랑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더 충격적인 건 저 기업들 중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제조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공장을 가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에서는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겁니다.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제조기술만 혁신하고 정말 제품을 잘 만들면 항상 세계 1위가 된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전략을 취해왔죠. 우리가 전략을 취한 시점은, 전략을 설정한 시점, 정부나 기업이나 1988년 올림픽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1990년에 10개 기업의 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부 제조기업, 공장을 가진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10개 중 8개가 일본 기업인데 한번 볼까요? 히다치, 파나소닉, NEC,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여러분 들어만 봐도 와, 맞아. 우리 젊은 시대에 소비자를 사로잡았던 아주 기가 막힌 기업들이에요. 엄청나게 세련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소비자를 확 사로잡았던 기업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1990년에 세계 인류로 가야겠다는 목표를 저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세웠는데 이런 다 어디 간 거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건 지금 IT 기업 리스트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저 일본 기업들을 다 꺾고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때 식민지였고 전쟁 폐허였던 국가, 원천 기술도 하나 없는 국가에서 사람들만의 힘으로 세계 1위에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사랑받는 그것도 첨단 제품,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제품에서 세계 1위가 됐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의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플랜트도 마찬가지 전부 그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다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건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조기업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원인은 제가 제시한 것처럼 시장의 주인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바뀌었기 때문일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소비자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한다면 이 상품의 순환 속도가 빠른 분야부터 일어날 겁니다. 휴대폰이 가장 빠르죠. 2008년 휴대폰 분야 세계 1위는 노키아, 시장 점유율 40%였습니다.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모토로라였고요. 4위가 LG전자였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소비자가 나는 스마트폰이 생겼네. 그것도 선택할지 몰라.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즉
시장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휴대폰으로 갈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세계 2위인 삼성전자가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하죠. 아직까지 한 번도 제조를 안 해본 구글이라는 파트너를 딱 잡고 우리 그냥 안드로이드 폰으로 갈 거야. 스마트폰 갑니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1, 3, 4위 세계의 시장 점유율 70%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버스턴 컨설팅 이런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의 방향을 진단해 주시오. 수백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컨설팅 컴퍼니가 이 결론이 몰고 올 파장을 알고 있죠.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 여기에 대응해서 결론을 내줍니다. 스마트폰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독자 OS 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고 그거에 따라 1, 3, 4위가 휴대폰으로 그냥 갑니다. 물론 결과는 참담합니다. 노키아 140년 됐고 한때 핀란드 GDP의 37%를 차지하던 기업이 3년 만에 망하죠. 드디어 그리고 MS에 팔렸다가 MS도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기업이야. 그리고 최근에 팍스콘에 팔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난주 일이죠. 모토로라. 여러분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벽돌폰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얇은 스타텍으로 만들어 왔어요. 1990년에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던 기술의 상징이자 어마어마한 특허 중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팔렸다가 중국의 레노버에 팔립니다. 레노버가 모토로라는 브랜드를 갖고 해보니까 야, 이 브랜드 이미지가 썩었어. 그걸 버려버려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기업은 어디 갔을까요? 닌텐도, 파나소닉, 소니. 진짜 우리 마음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따라가고 싶었던 기업에서 어디 갔죠? 여러분 아마 이런 자리, 불과 5년 전 MB 정권 시절에 이런 자리에서 닌텐도를 따라해야 됩니다라는 강사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 뭐냐? R&D는 한 방향으로 100년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닌텐도가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티비티로 100년을 노력해온 기업입니다. 전자게임을 만들기 전에 100년 전에 만든 게 화투였어요. 그런 기업을 따라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잘 맞는 상식이죠. 사실 일본의 기업들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R&D는 100년을 하고 그 기술을 끊임없이 모아서 소비자들한테 매년 보여주면 절대 소비자는 배신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게 틀린 거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빅데이터를 조사해보면요. 전혀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요 보라색이 소니의 검색 빈도, 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소니를 2004년도에는 삼성전자보다 사람들이 3배 이상을 검색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IT 제품을 VTR이건 TV건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속에 세계 1위는 소니. 그래서 소니를 검색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복제된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2004년만 그랬을까요? 우리 19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TV라는 걸 집에 장만할 때 솔직히 말해서 내 거실에 소니가 있는 게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LG나 삼성 TV가 있는 게 있어 보였나요? 부인할 수 없으시죠? 여러분 그게 90년대만 그랬을까요? 솔직히 1차 산업혁명 이후에 후진국에서 어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이 그런 걸 만들 거라고 상상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줬던 소비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의 혁명을 이끌어왔던 모든 국가, 그리고 그런 곳에서 만든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지난 100년간을 믿어온 겁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기업이 기술의 리더십만 있으면 OS 독자로 가도 된다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10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소니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살짝 뚫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소니가 같이 올라가고 삼성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이런 그래프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삼성이 그러면 2010년에 엄청나게 일을 했나? 제가 일부러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2010년에 근무하신 분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혹시 야근을 3배쯤 하셨나요? 그랬더니 야근을 원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3배 못 한답니다. 그럼 기업이 뭘 잘해서 갑자기 소니보다 뭘 잘해서는 아니고 특별하게 보자면 바로 이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한 겁니다. 사실 아까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것도 이 정도를 보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대중매체가 뭐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에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과 재미와 이거에 따라 불과 5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즐기다 보니 내 손 안에서 그걸 제공하는 이 갤럭시 S를 만든 삼성이라는 기업이 궁금해져서 이렇게 검색을 막 늘려준 거예요. 여기는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저 3년 만에 변화,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졌던 저 위상 차이가 깨지고 3년 만에 숫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세계 3위 350조, 소니 시가총액 15조가 됩니다. 세계 100위권 바깥이죠. 닌텐도도 역시 15조까지 떨어집니다. 세계 8위였던 기업, 일본의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104년 된 샤프가 최근에 또 팍스콘에 팔렸죠. 왜 그럴까요? 기술은 아직도 좋은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닌텐도예요. 닌텐도 최근에 IT 매거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전혀 정보가 없는 7살, 8살짜리 아이들한테 닌텐도 게임을 시켜왔더니 아빠,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왜 하겠어? 그러면서 애들이 막 떠날 줄을 모르고 한대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 닌텐도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뉴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닌텐도는 끊임없이 청국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확산시킬 수 없는 그들이 트렌드라고 아닌 거지만 기술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과 맞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줄 서서 신제품을 사던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시장의 주인이 정말 소비자가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소비자가 몰리는 플랫폼들은 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을 정리한 건데요.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 거기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살고 그걸 이용하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하는 각 분야별 대표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 356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만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62%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평균 올해 성장률 역성장 안 하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3대 인터넷 플랫폼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벌써 2개는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처음에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저거 얼마 못 갈 거야라고 우리 다 예측했었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중국 유통의 핵심 기업으로 살아남으면서 이제는 알리바바가 더 이상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저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제조 기준에서 보면요, 테슬라 형편없는 기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창업일에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생산한 차의 총 대수가 10만 7천 대에 불과합니다. 현대기아가 매년 800만 대 이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신뢰성? 소비자 저거 구입한 것 더군다나 6만 불 이상의 슈퍼카들로만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평가에서 평균 이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엔지니어가 얼마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만 하니까. 그리고 저 전기차 기반 기술이 확립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엔지니어의 숙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초기 상태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제가 왜 이 기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미 미래의 전기차는 테슬라 이렇게 들어있죠. 그걸 반영해 준 숫자가 35조입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 32조입니다.
이게 온라인 플랫폼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의 위력이라는 거죠. 택시 한 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우버가 시가총액 75조. 제가 2년 전 이 강의 처음 할 때 시가총액 15조였습니다. 최근에 우버가 기가 막힌 딜을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10만 대 차량 인도 일괄 구매 계약을 합니다. 우버 드라이버한테 딱 적합한 옵션들 다 넣어줘. 이렇게 해갖고요. 불법으로 규정된 도시에 이제 내가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들어가겠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30조, 세계 3대 호텔 체인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텔보다 쟤들이 왜 무서울까요? 호텔은 매번 그냥 호텔의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좋고 소비자 선택만 기다립니다. 에어비앤비는 하루에 200만 명이 들어와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 서비스 외에 이 서비스는 어떠세요라고 제안을 금방 할 수 있죠. 우버 하루 200만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택시 말고 이 서비스는 어떠세요? 금방 할 수 있죠. 이미 우버 이츠라는 식당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버 서비스와 에어비앤비 서비스에 꽉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힘이라는 거죠. 카톡과 네이버, 코스닥 2위와 코스피 10위를 견조하게 유지합니다. 네이버도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했죠. 이제 이익 1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파는데 쟤들은 뭐지? 소비자가 몰려있다는 그 플랫폼의 위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카톡 택시 타보신 분이요? 예, 제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카톡이 없이 택시를 어떻게 탑니까? 이럴 정도예요. 편리하니까 타게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불법으로 규제해서 망정이지 카톡이 우버처럼 택시 서비스하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5%의 이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에 당연히 2배가 됐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저걸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노도와 같은 물결이 이미 우리 생활상에 다 퍼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얼마나 재미를 좋아하냐, 시장에서 소비의 시장을 일으키냐. 세계 1위의 게임 앱이 크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입니다. 요 게임인데요. 요게 핀란드의 벤처인 슈퍼셀이 만든 게임입니다. 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되게 궁금했어요. 드디어 올해 1분기에 작년도 영업실적에 관한 재무제표가 발표됐습니다. 매출 2조 8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직원 180명. 이게 슈퍼셀의 성적표였습니다. 73%의 지분을 소프트뱅크, 일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걸 팔겠다고 내놨더니 누가 달라들었을까요? 두 기업이 딱 붙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붙었습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게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니까 총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가 성장 속도를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는데 10년간을 매년 70%씩 성장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동영상을 많이 봐요. 지상파를 많이 보나? 아니요. 보니까 1인 방송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인 방송의 폭발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에서 매년 10대들한테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만나고 싶은 우상이 누구야? 당연히 연예인, 특히 가수가 항상 1위였는데 2014년에 1위에서 5위가 유튜브 1인 방송자가 되더니 작년엔 1위에서 10위가 유튜브 1인 방송자로 꽉 차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고 봤더니 퓨디파이라는 스웨덴 25살 먹은 청년이 1위. 그냥 하루 2시간씩 지 방에서 게임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중계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 시청자 수 4천만 명. 누적 조회수가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프로에 광고 걸어서 작년에 벌은 수익이 140억이에요. 이게 이상합니다. 10대와 20대는 이제 전부 이런 걸 봐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아니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모든 연예인을 제치고 대도서관 양띵, 악어, 김희부 이런 인물들이 최고 인기 연예인이 됐어요. 초등학생,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가장 인기 있는 직종, 나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5개 중에 하나가 BJ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 방송을 기반으로 홈쇼핑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여러 전략이 나오고요. 그걸 아예 방송국으로 차리겠다 하는 게 바로 요새 나오는 MCN이라는 사업입니다. 이미 YG 엔터테인먼트도 MCN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이라고 했죠. 융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소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겁니다. 게임, 재미,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CBS의 전 사장인 앤드루 헤이워드가 전 세계 시장을 탁 보고 나서 여러분, 소비자가 주인이 되었고 그 소비자는 지금 뭘 선택하느냐? 동영상과 미디어만 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업을 그 소비자한테 소개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로 미디어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변화하는 소비자에 우리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식도 버려야 됩니다.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팝, 그러니까 J-팝하고 K-팝하고 어느 게 인기도가 더 좋을까요? 네, K-팝이 좋습니다. 정답이십니다. 몇 배나 더 인기가 좋을까요? 수십 배. 제가 질문하신 분 중에 제일 정확한 답변을 주신 분입니다. 수십 배. 제가 여태까지 들은 건 10배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 나라의 대중가수의 세계적인 인지도는 그 나라 음반시장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일본의 음반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정확히 100배가 큰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 구글에서의 K-팝 검색수와 J-팝 검색수를 해보면 J-팝이 100배가 높습니다. 상식에 딱 맞는 거죠. 그리고 2010년이 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게 올라갑니다. 여기 2015년은 더 올라갔고요. 아까 수십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평균은 10,000배가 높고요. 엑소나 빅뱅이 신곡을 발표한 날이면 100만 배가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기획합니다. 이제 광고를 해야 돼. 우리는 음악과 관련된 거니까 K-팝이나 J-팝에 뮤직비디오에다 넣어서 날리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J-팝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K-팝이 J-팝보다는 일본에서 10배는 인기가 좋을 거야. 그럼 10배 광고 대비 비용 책정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실제 몇 배요? 10,000배에서 100만 배예요. 그럼 뭐가 되죠? 헛돈을 쓰는 겁니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2010년 이전의 상식으로 대응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상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제 상식을 버려라. 소비자에 대한 상식은 버리고 뭘 봐야 되냐? 빅데이터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죠. 실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프로를 보면 와, 이해가 갑니다. 별에서 온 그대, 저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가 중국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또 드라마 하나 히트 쳤지 정도로 압니다. 제가 SBS 사장단 초청으로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임원진한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임원진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별그대 덕분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치킨을 많이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부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교수님, 치킨은 장난이고요. 진짜 글로벌 기업들이 놀란 데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생로랑. 전지현 립스틱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거를 입생로랑에서 했는데 월 2,000개 팔리던 게 중국에서 1억 개를 팔렸답니다. 저는 그 숫자에 깜짝 놀라서 그걸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입생로랑이 1억 개를 팔린 이 이상한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디 때문이냐 그랬더니 별그대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땡큐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별그대가 어떤 드라마냐? 역대 SBS가 가장 배 아파했던 드라마입니다. 왜? 이거 판권 5억 원에 그냥 넘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중국에서 TV 방영 금지 프로그램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인공이 외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계인, 좀비, 괴물 이런 거 나오는 영화는 TV에서 무조건 방영 금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TV에 못 보는 거니까 판권을 싸게 사간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방송을 했을까요? 아이치라는
중국 인터넷 전용 TV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TV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 가서 드라마 혹시라도 나 매일 거기 가서 드라마 본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프리카 TV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중국이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별그대를 TV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왜 중국에서 그렇게 히트쳤냐? 인터넷 TV라는 아이치에 들어와서 별그대를 로그인해서 정확하게 본 공식 카운팅 수가 37억입니다. 그걸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퍼뜨린 것까지 하면 약 200억 회 조회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1편 드라마니까 평균 편당 9억 명이 본 거예요. 중국에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다 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바로 이 일을 주목해야 되는 건 1억 개를 팔았다는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TV에도 나오지 않은 전지현을 자기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다가 립스틱을 주인공이 바르면 그냥 봤으면 됐지 저거 이쁘다 그러고 살려고 검색을 해요. 옛날엔 검색을 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죠. PPL을 해도 그 확산의 방법이 다릅니다. 검색어가 졸지에 1위가 되고 중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지현 립스틱이 뭐야 관심을 갖고 모두 다 검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찾았습니다. 아, 입생 로랑 립스틱이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갑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 1990년대 우리나라 소비 수준에다가 내륙에 있는 지방이면 화장품 가게 수준이 어떨지 알죠. TV에도 나오지 않는 주인공을 화장품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이 쓴 립스틱을 어떻게 압니까?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죠? 초연결 사회니까 검색해서 아는 겁니다. 아, 입생로랑. 그리고는 삽시간에 그 검색수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전국적인 열풍이 부는 겁니다. 그 카피하고 확산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다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입생로랑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검색수의 증가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전 공장, OEM 공장, 협력 공장을 다 통틀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립스틱 전부 중단하고 전부 전지현 립스틱 한 컬러로 깔어. 그렇게 하고 그 브랜드로 다 퍼부어서 1억 개를 소화해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걸 PPL을 해서 히트를 쳤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니터링 안 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오더 나오면 그때 하지. 오더가 옵니다. 오유 이렇게 많이 줘? 에이 근데 이러다가 나보고 재고하느라고. 돈 안 넣어주면 안 할 거야. 근데 오더가 계속 들어옵니다. 아씨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다 하긴 어려우니까 오케이 인력 구해서 3교대 풀 가동합니다. 무려 10만 개를 팔아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음번에는 한류의 영향이 무섭다 그러고요. 다음번에는 뭐 또 한류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드라마 히트 안 해요. 폭삭 망합니다. 여러분 10만 개를 판 기업과 1억 개를 판 기업 그리고 1억 개를 팔면서 소비자가 어느 지역에서 그게 민감도가 높고 그 확산되는 검색의 수에 따라서 물량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대응에 대비해서 혹시 소비자 검색도 빈도가 올라갈 때 즉각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스마트하게 제조를 유연성 있게 바꿔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기업과 그냥 예전처럼 오더 들어오면 팔지 뭐 하는 기업의 미래 어느 기업의 미래가 더 높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움직이는 빅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상식과는 너무 다른 행보가 많아요. 과거에는 PPL에서 폭발했다 그래도 10만 개 아니 5만 개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왜? 우리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37억 명이 인터넷에 와서 외국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출발점이 시작돼서 심지어는 검색수를 통해서 1억 개까지 팔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입생로랑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 상품은 뭐지? 다른 사실 전지현이 입생로랑의 립스틱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아시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면밀히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그거의 트렌드를 보고 중국도 각 성이 인구가 우리나라 하나 국가보다 많죠. 그 성마다 트렌드가 다 다르대요. 그거를 다 면밀히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해 갑니다. 그게 최근에 말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미국의 아마존과 넷플릭스라는 영화 제공 회사입니다. 컨텐츠 제공 회사죠.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존에서 이 상품 검색하면 여기 뽀로록 하고 너 이것도 관심 있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이건 나 찾던 건데 이렇게 되는 게 많대요. 심지어 그거를 5만 개가 넘는 카테고리로 고객을 분석해서 요거 찍으면 당연히 요거 좋은 걸로. 넷플릭스 7만 8천 개의 카테고리로 이 사람이 영화를 요거 세 개를 보면 그 다음엔 요렇게 쪼르르 좋아할 거야를 딱 보내준답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확산 일로에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미국의 강점이고요. 이걸 요새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프트 파워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주인이 된 소비자의 트렌드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5만 개, 8만 개의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소비자에 대응하려면 이 분석이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인간이 만들고 그걸 누구한테 시키느냐?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최근에 가장 서비스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뒷단에서는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10개를 한때는 2,000개를 만들다가 1억 개까지도 익스펜션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때에도 인건비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소비자가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가 적게 됐다가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 구하고 뭐하고 대응 늦게 하고 그거 히트해서 막 클릭수 올라가는데 우리 납품은 한 달이 넘어야 되는데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이끌고 가야겠다. 제조업을 핵심으로 삼는 국가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이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산업혁명은 이미 눈으로만 봐도, 시장의 흐름만 봐도, 소비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는 그 한복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냥 오더 주면 만들어서 팔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여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와 연동해서 비즈니스를 할 뿐 아니라 그 소비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놀라운 게 많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급작스레 중국에서 성공한 것도 사실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하나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서인배 회장님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에 진출했을 땐 한류가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 방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영업 방식도 전부 한국식으로 했대요. 소비자 불만이 폭증한다는 겁니다. 5년 후에 1997년에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전부 중국 사람들로 영업 총괄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들의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전부 영업 체계를 바꿔준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대한 컨텐츠, 드라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한류에 대한 매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데다가 내 방식의 소비를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해서 연매출 5조를 돌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부분과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확히 면밀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빅데이터로 보자 하는 것이 지금의 메이저 트렌드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산업에서 1차, 2차, 3차의 물결,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로 전 세계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산업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웨이브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포탈로 사람을 모으고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인 데 기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캐주얼한 가벼운 앱들의 사용이 확산된 걸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앱에 의존적이 됐죠. 예를 들어 내비를 쓰게 되고
물건을 사도 거기 가서 사기도 하고, 택시도 그걸로 타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잠시 주춤했다가 세 번째 웨이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일상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나요? 기존의 산업 체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미 우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떤 현상을 일으켰느냐? 이미 올해 초에 샌프란시스코 기존 택시업자의 90%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왜 그걸 가만 놔뒀을까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지. 여론조사를 했더니 소비자는 좋아하고요. 택시기사도 우버기사가 만족도가 더 높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전환시켜도 되겠다. 그럼 택시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50년간 이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진 규범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혁신의 세대한테 그 시스템 물려주고 여러분은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다른 도전을 하십시오. 이게 샌프란시스코 의회의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언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대법원에서 우버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도. 또 에어비앤비 우리나라도 됩니다. 그러는 순간 영세한 택시 사업자들 갈 곳이 없어진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혁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넘겨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제3의 물결이 사회를 휩쓰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회적 규범까지도 다 무너지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리고 가장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산업계 전반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이 생존하려면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요, 이슈 메이킹과 서비스 디테일, 그리고 반드시 스마트폰 기반입니다. 인터넷도 이미 구시대가 돼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구글입니다. 사실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알파고인데요. 구글의 전략은요, 구글 글래스부터 알파고까지 명확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슈를 만드는 거고요. 이슈 메이킹을 하면 와 하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여기 관심을 갖고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 여기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그리고 매료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서비스 디테일입니다. 구글 글라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 난리가 났죠. 팔지도 않고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거라 그러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구글은 그때 팔고 싶은 게 있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크롬 브라우저라는 거, 새로운 브라우저에 기반한 지메일, 연락처 공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안드로이드 모든 폰에 쓸 수 있게 해줬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도 지메일 쓰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지메일로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늘 하던 게 너무 편하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슈 메이킹 하자. 구글 글라스를 꺼냅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터진 게 구글 글라스죠. 그리고 구글 글라스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 구글이 ICT 융합의 새로운 미래네. 그리고 지메일을 써보고 야 이거 되게 편해. 특히 모바일에 기가 막혀. 사용자가 확산됩니다. 결과는 시가총액 130조에서 1년 만에 400조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구글이 제일 팔고 싶은, 우리는 OS를 샀는데 어디다 OS를 깔면 제일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일 비싸고 많이 팔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구글 오토라는 거 만들었는데 차들이, 회사가 아무도 안 움직여요. 이슈 메이킹 하자. 그게 무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 다 알지만 어떤 기업이 앞으로 15년 후에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서 지금부터 갑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합니다. 대신 돈을 조금씩만 들이죠. 그리고 이슈만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구글이 우리 미래의 무인 자동차는 구글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럼 카 메이저들이 구글 오토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조에서 시가총액 600조가 되면서 세계 2위를 굳힌 겁니다. 마지막 올해 알파고 똑같죠.
빅데이터 소비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소비자 빅데이터, 그 수십억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핵심 기술, 자기네들이 암만 생각해봐도 AI, 인공지능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글의 AI를 정말 믿게 할까?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슈 메이킹이 알파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에서는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 뭐 병원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는 이슈도 안 될 뿐 아니라 풀 자신도 없어요. 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룰이 정해져 있는 바둑으로 가자. 그것만 해도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다. 그리고 알파고를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뤄냅니다. 구글의 AI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만들어내고요. 3주 만에 시가총액을 58조를 올립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시장의 변화는 확실하고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이 시장에 맞는 사업의 기획의 프로세스를 익혀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빅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보십시오. 그냥 제조하는 것과 소비자의 검색수가 올라가는 것을 다 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소비자가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돼요. 홈페이지에 갔더니 따분한 얘기만 들어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기술이 있으면 그것이 소비자와 소통하려면 스토리로 잘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디어를 입히고 내가 원하는 타겟 마켓별로의 아주 브로드한 각도에서 지상파면 지상파, 아니면 케이블 TV, 아니면 홈쇼핑에 심지어는 1인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 그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지만 한 분야에서 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마노라는 그 일본의 자전거 기어 만드는 유명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재미있는 부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팔아요. 무슨 블루투스로 조종하는 무선 변속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자전거 변속기, 이런 것들을 막 시제품으로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주문하면 만들어 팔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분야에서도요, 오히려 인터넷으로 초연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플랫폼이 되는 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기술에 앞서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겁니다. 아까 청국장 기술 보셨죠? 닌텐도 보셨죠? 우리가 어느 기술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을까요? 문화와 감성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변합니다. 변덕스러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됐다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부담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 그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지향적인 문화와 감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기술만 있다면 이제 이것을 갖추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DJI의 드론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드론 매출 1조를 어떻게 이뤘을까요? 여러분, DJI의 CEO 프랭크 왕은요, 드론의 기술은 비행이 아니라 영상이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뜨겁게 열광을 하고 반응을 했죠. 그래서 1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론 시장 점유율 70%, 그것도 중국의 기업, 비행 기술 경험 하나도 없는 벤처가. 이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뭐냐. 왜 알파고의 배경이 대한민국이 됐을까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핵폭탄급의 이슈를 터뜨렸을 때 가장 효과가 큰 진앙지가 어딜까? 다 분석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겁니다. 문화나 감성, K-팝이 폭발하는 것, 중국에서 30억, 200억 클릭을 이끌어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성, 그리고 사람들끼리 배려하고 서비스 디테일을 만들어낸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에서는 세계 1위의 제조기업으로 올라간 우리의 능력, 이게 정말 잘 융합되고 그게 전 세계 소비자를 분야별로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뭘까요? 왜 그건 우리가 잘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기술 때문에 집착해 오셨죠?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막 만들어 오셨죠? 그게 만들어낸 게 뭐냐?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합니다. 예술 용어로 뒷상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예술과 그냥 일상을 구별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앵프라맹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까 드론을 만드는데 DJI가 야 드론이라는 게 비행기인데 뜨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지. 그 정도 흔들리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인간을 위해서라면 정말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매료될 만큼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집착과 그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는 앵프라맹스 미묘한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고요. 그게 하드웨어에서 제조업에서 이뤘다면 서비스업과 또 새로운 문화융합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3차 산업혁명 시대 막바지에 대한민국을 세계 주역으로 만든 바로 그 주인공들이신데요. 그것이 제4차 산업혁명을 여는 이 시대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큰 밑거름을 깔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주인공이 되셨던 기업인들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비즈니스 변화와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많은 이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그러면은 저희 그 질문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질문 내용을 그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 강연 중에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노동과 노동력에 대한 변화와 위기도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일단 그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릴 거라고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나 또 바둑 같은 룰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딥마인드나 AI가 굉장히 많은 진보를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오픈엔디드 프로블럼, 전혀 룰이 정해지지 않은 분야에서도 그렇게 될까는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무인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됩니다. 그런데 사고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에서 계속 나는 거죠. 만약 100만 분의 1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겹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글로벌 마켓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메가 트렌드, 즉 대중매체로 인해서 메가 트렌드라는 소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도 중국 시장 다르고 동남아 시장 다르고 미국, 대한민국 시장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인력이 필요할까요?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해서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맞는 지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굉장히 새로운 많은 인력, 대신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방식의 생각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결국 그런 쪽에서 일자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강연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재봉 교수님